미국이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을 봉쇄했고 일본을 무릎 꿇렸으며 유럽의 기술 패권을 해체한 미국이 유일하게 손을 쓰지 못하는 나라. 강대국이 아닌 바로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비공개 세미나실. 전 미국 상무부 차관보 교수가 슬라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공급망을 통제하는 나라.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핵심 소재, 6G 핵심 부품, 핵융합 반응로 소재, 합성 바이오 원천 특허, 인류 다음 30년을 지배할 산업 전부에 이미 한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멕시코 출신 공급망 경제학자 다니엘 모레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그는 3년치 보고서를 전부 폐기했습니다. 세계를 통제하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캐서린 루이스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청중을 천천히 훑어보던 그 눈빛, 그리고 화면에 띄운 단 2줄의 문장이 강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모레노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지금은 미국 MIT에서 공급망 경제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입니다. 공급망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물건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논에서 자란 쌀이 밥상까지 오는 길을 누군가 설계하듯이 저는 반도체가 공장에서 출발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경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산업 전략 보고서를 써왔고 멕시코 정부 산업부 자문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 흐름을 쥐고 있는지 저만큼 꿰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던 날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때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높고 차가웠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아무에게나 열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연구자와 산업 전략가들만 초청장을 받은 비공개 강연이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자리가 절반쯤 차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중국에서 온 하오민이 앉아 있었는데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답게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벤처 투자자 소피아 브라운이 노트북을 펼친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뒷줄에는 조용히 앉아 자료를 읽고 있는 한국인 청년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 나온 박지훈이라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캐서린 루이스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미국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분이었어요. 반도체 공급망 정책을 직접 설계했고 세계 주요국 정부의 자문을 해온 분입니다. 교수는 단상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청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10초, 20초. 웃음기도 없었고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의실 전체를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슬라이드가 딱 한 장이었어요. 화려한 그래프도 없었고 복잡한 숫자도 없었습니다. 흰 화면 위에 딱 2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이 아니라면 어디일까? 러시아? 아니면 반도체 강국 대만? 하오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땅덩어리는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석유도 안 나오고 변변한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없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미국 정부가 이 나라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건드렸다가는 미국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
교수가 말을 끊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만이겠지. 반도체 때문에 미국이 늘 조심하는 나라잖아요. 하오민도 나지막이 뭔가를 중얼거렸고 소피아는 빠르게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교수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단 두 글자가 떴습니다. 한국. 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3년 동안 세계 공급망을 연구하면서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라고요. 솔직히 그건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떠 있는 동안 강의실 안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표정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설마 한국이? 하오민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답게 목소리에 거침이 없었어요. 교수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중국의 GDP는 한국의 20배가 넘습니다. 제조업 규모도 인구도 기술 투자 규모도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 데이터로 봤을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피아도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요. 투자회의에서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이야기는 나오죠. 하지만 그게 미국 전체를 흔들 수준이냐고 하면 글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세계 공급망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강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핵심적인 나라냐고 하면 제 데이터에서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교수를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반론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진 셈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쯤에서 교수가 좀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교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반박하려는 기색도 없었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어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하나 떴는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AI 시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누가 만드는가?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챗GPT,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이 모든 게 AI 기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AI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저장하고 꺼내올 수 있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HB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AI의 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AI 칩을 만들어도 작동을 못합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HBM을 전 세계에서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9%, 미국 마이크론 8%, 한국 두 회사가 합쳐서 92%. 강의실이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오민의 팔짱이 풀렸어요. 소피아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92%라는 숫자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요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 매출이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HBM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칩은 그냥 비싼 쇳덩어리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전부 멈춥니다. 하오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도 중국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 반도체 자금률 목표 2025년까지 70%, 실제 달성률 18%.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목표의 4분의 1도 못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지금 최소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첨단 장비 수출을 막고 있어서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오민이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요? 미국이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잖아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마이크론 HBM 점유율 8%. 기술 격차 최소 2년 이상. 미국이 그 2년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세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5년입니다. 짓는 동안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AI 시대에서 뒤처지든지. 강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이게 반도체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표정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화면에 4개의 단어가 떴습니다. 양자 컴퓨터, 6G, 핵융합, 합성 바이오. 화면에 떠 있는 4단어를 저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6G, 핵융합, 합성 바이오. 공급망 연구자로서 익숙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한국과 나란히 놓이는 장면은 솔직히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루이스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떠들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그냥 준비했습니다. 교수가 첫 번째 단어 앞에 멈췄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가지 계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긴 하지만 결국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동시에 수백만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보다 1억 배 빠른 컴퓨터입니다. 신약 개발, 기후 예측, 군사 암호 해독, 금융 시뮬레이션. 이 모든 분야가 양자 컴퓨터 하나로 완전히 바뀝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IBM이나 구글이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있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 자체는 미국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영하 273도, 그러니까 우주보다 차가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 극저온 환경을 유지하는 특수 소재와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어요. 그 핵심 소재의 특허를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삼성과 LG 그리고 한국의 소재 전문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핵심 소재 특허를 조용히 선점해놨어요.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한국 특허를 통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펜을 들어 뭔가를 적었습니다. 교수가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6G. 지금 우리가 쓰는 5G 통신 들어보셨죠? 유튜브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잘 나오고 스마트폰이 빠르게 작동하는 게 다 5G 덕분입니다. 6G는 그보다 50배 빠른 통신입니다.
단순히 영상이 더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주고받고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공장 기계들이 사람 없이 스스로 소통하는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2030년대가 되면 6G 없이는 첨단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하오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화웨이가 6G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5G도 세계를 선도했고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화웨이가 6G 기지국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기지국을 세운다고 6G가 되는 게 아닙니다. 6G 신호를 실제로 주고받는 핵심 부품이 있어요. RF 반도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6G의 심장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 핵심 부품 기술 특허 보유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중국이 기지국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한국 기술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오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가 세 번째 단어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핵융합.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왜 빛나는지 아십니까? 태양 안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 서로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핵융합이에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꿈꿔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 태양의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할 수 있다면 전기세 영원 시대가 옵니다. 연료는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고 위험한 폐기물도 거의 없어요. 인류 에너지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기술입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기술입니까? 수십 년째 연구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잖아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2023년 한국핵융합연구소 KSTAR 섭씨 1억도 플라즈마 유지 세계 신기록 48초. 1억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태양 중심 온도의 7배입니다. 그 온도를 48초 동안 유지했어요. 2년 전 기록은 30초였는데 한국이 다시 갱신했습니다. 세계 핵융합 연구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지금은 한국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핵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수가 네 번째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합성바이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설계도인 유전자를 컴퓨터처럼 편집하고 다시 쓰는 기술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맞춤형 약을 만들고 공장 없이 미생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늙지 않는 세포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앞으로 의료, 식품, 에너지, 소재 산업 전부가 이 기술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합성 바이오 원천 기술 특허 출원 건수 세계 3위. 한국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다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유한 특허들이 어느 분야에 집중돼 있는지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합성 바이오 특허는 핵심 공정 기술에 집중돼 있습니다. 합성 바이오 제품을 대량 생산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 그 길목을 한국이 틀어지고 있어요. 저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느새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 핵심 소재, 6G 심장 부품, 핵융합 세계 신기록, 합성 바이오 공정 특허. 저는 3년 동안 세계 공급망을 연구했지만 이 그림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는 미국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냐고 하셨죠.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민도 소피아도 저도.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교수가 새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엔 그래프도 숫자도 없었어요. 딱 하나의 질문만 화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가?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거에 일본을 압박해서 굴복시킨 적이 있잖아요. 한국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훨씬 크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85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어요.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아십니까? 당시 일본은 반도체 세계 점유율 80%였어요. 자동차도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었고 일본 자본이 뉴욕 한복판 록펠러 센터까지 사들였습니다. 미국이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일본 돈의 가치를 강제로 2배 올려버린 겁니다. 일본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됐어요. 수출이 무너졌고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일본이 얼마 만에 합의 문서에 사인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입니다. 72시간 만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하오민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압박을 넣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2개의 시나리오가 떴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한국이 굴복한다. 미국의 예상 결과 한국이 HBM 공급을 중단한다. 미국 AI 산업 타격.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데이터 센터 생산 차질.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 절반으로 줄어든다. 테슬라, GM, 포드 생산 중단. 미국 방산 동맹 균열. 한국이 협력을 거부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이 굴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 피해가 시나리오 1보다 더 큽니다. 소피아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느 쪽이든 미국이 손해라는 거네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이 굴복할 나라냐는 문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997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구제금융을 줬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려라, 기업 구조 조정을 해라, 시장을 개방해라.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영상 한 장면이 떴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전국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할머니께서 평생 간직하던 금목걸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나라 빚을 갚겠다고 스스로 줄을 선 겁니다. 모인 금이 총 227톤, 당시 돈으로 22억 달러였습니다. IMF가 3년 프로그램을 짰는데 한국은 2년 만에 졸업했어요.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압박하자 사흘 만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30년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뭉쳤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털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굴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뭉치겠습니까? 하오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압박했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면 강한 나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건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없이는 미국도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의 차이와 대체 불가능의 차이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3년간 연구해온 공급망 논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박한다. 저는 그게 세계의 기본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 중에서 제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한국이 특허망으로 세계를 어떻게 포위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특허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국가가 그 기술을 내 것으로 인정해주는 증서예요. 그 특허가 있으면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을 쓰려면 반드시 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을 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물을 파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마을 사람 모두가 물이 필요하지만 우물을 파려면 그 사람을 거쳐야만 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첨단 산업에서 그 우물 기술을 쥐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산업 특허를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세상이 아직 양자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한국 기업들과 연구소들은 조용히 그 분야의 핵심 기술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먼저 땅을 사놓은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그 땅 위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한국이 이미 주인이었던 거예요. 소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구글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구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 집중했어요.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집중한 거죠. 하드웨어, 즉 실제 물건을 만드는 기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교수가 구체적인 사례를 꺼냈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한 반도체 회사가 한국의 소재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회사가 보유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탐났던 거예요. 패키징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칩을 만들고 나면 그 칩을 보호하고 다른 부품들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패키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어요. 칩 여러 개를 하나로 붙여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인데 한국이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회사가 그걸 사려고 했죠. 하오민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인수했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막았어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서 해외 매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라의 미래의 핵심적인 기술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해외에 팔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등 70개가 넘는 기술이 이 목록에 올라 있어요. 소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네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마음에 드는 기술이 있으면 그 회사를 사버리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핵심 기술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미리 특허를 쌓고 법으로 보호막까지 쳐놓은 거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전략이었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6G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6G가 지금 5G보다 50배 빠른 통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6G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6G 국제표준 특허 출원 건수. 한국 삼성전자 세계 1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계 3위.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 기관이 3곳입니다. 표준 특허라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교수가 설명했어요. 일반 특허는 내 기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특허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가 6G를 쓰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술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 자체가 특허로 보호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모든 6G 기기가 한국 특허를 쓰지 않으면 6G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화웨이로 아무리 6G 장비를 만들어도 그 안에 한국 표준 특허가 들어가야 해요. 하오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마지막 사례를 꺼냈습니다. 합성 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유한 공정 특허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합성 바이오로 만든 신약이나 소재를 대량 생산하려면 특정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치 라면을 끓이려면 물을 끓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처럼요. 한국이 그 필수 공정 기술의 핵심 특허를 갖고 있어요. 미국 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해도 대량 생산 단계에서 한국 특허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산업에서든 한국을 거쳐야 한다는 건데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을 파기 전에 이미 그 땅의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요. 세계가 차세대 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목 곳곳에 한국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부터요. 저는 잠시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어요. 강의가 시작된 지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는데 교수는 아직도 다음 화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 해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교수의 표정은 아직 핵심을 꺼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분야로 가겠습니다. 핵융합과 우주. 그리고 거기서도 한국 이름이 나오는 이유.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핵이라는 글자 때문에 뭔가 무섭고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융합은 핵폭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루이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매일 엄청난 빛과 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소 원자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핵융합이에요. 폭발이 아니라 결합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꿈꿔온 게 바로 이 태양의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게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는 바닷물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위험한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세 영원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석유도 필요 없고 천연가스도 필요 없어요.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기술입니다. 하오민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수십 년째 연구하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된 기술 아닙니까? 항상 20년 후에는 된다고 하던데 제가 어릴 때도 20년 후라고 했고 지금도 20년 후라고 하잖아요.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교수도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2023년 대한민국 핵융합연구소 KSTAR. 섭씨 1억도 플라즈마 유지 세계 신기록 48초.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1억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십니까? 태양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입니다. 태양 중심이 약 1,500만 도고요. 한국이 만들어낸 1억도는 태양 중심보다 7배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걸 48초 동안 유지했어요. 2년 전 기록이 30초였는데 한국이 다시 갱신했습니다. 현재 세계 핵융합 기술을 가장 앞서서 이끌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지금은 한국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산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실험실에서 기록을 세우는 것과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실험실 기록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실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저는 소피아의 반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프로젝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한국 7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 최대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총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초전도 자석 시스템, 진공용기, 열차 폐장치, 핵융합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들을 한국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어요. 전 세계 7개국이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가장 어렵고 정밀한 부품들이 한국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하오민이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도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는 날 세계 에너지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석유 패권이 무너지고 에너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가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한국 손에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주 산업은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성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비게이션이 안 됩니다. 날씨 예보도 못해요. 군사통신도 끊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우주는 물류, 통신, 자원 채굴의 무대가 됩니다. 달에는 헬륨 3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핵융합의 연료가 됩니다. 달을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 에너지 패권을 쥐는 거예요. 화면에 로켓 사진이 떴습니다. 2022년 한국 자체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이에요. 대부분 강대국들이죠. 한국이 그 7번째 나라입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발사체를 만드는 게 핵심인가요? 미국 스페이스X가 훨씬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맞습니다. 상업 발사 분야에서는 스페이스X가 앞서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자체 발사체가 없는 나라는 위성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에 돈을 내야 합니다. 자기 나라 군사위성을 올리는데 남의 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2032년 한국 달 착륙선 발사 목표. 그리고 더 주목할 숫자가 있어요. 한국 우주산업 시장 규모. 2023년 약 4조 원. 2030년 목표 100조 원. 7년 안에 25배 성장 목표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모레노, 공급망 경제학 연구자.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그림은 달랐어요. 양자 컴퓨터 6G, 핵융합, 우주. 인류의 다음 30년을 바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핵심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20년 전부터.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특허는 전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진짜 힘은 돈으로도 전략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슬라이드 없이 청중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던 강의실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봤습니다. 이제는 왜 한국만 이걸 가질 수 있었는지를 얘기할 차례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뒷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박지훈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이었는데 강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인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어요.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7달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아버지 세대가 중동 사막으로 갔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렸어요. 번 돈을 고스란히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독일 광산으로 갔어요.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이 번 돈이 한국 산업의 씨앗이 됐습니다. 포항제철이 그 돈으로 세워졌고 경부고속도로가 그 돈으로 깔렸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적는 게 실례인 것 같았어요. 박지훈이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100년 걸려도 못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15년이었어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63메가 디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요. 그리고 또 5년 뒤에 세계 1위가 됐어요. 하오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중국도 지금 엄청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 지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반도체 자금률이 18%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교수가 조용히 박지훈의 말을 받아 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절박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넓은 땅도 없고 강대국의 후원도 없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어느 전문가도 이 나라가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오히려 한국을 만든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내야 했어요. 교수가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장면이었습니다. 금을 들고 줄 서는 국민들의 모습이 다시 떴어요. 이 장면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나라 빚을 갚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들고 나온 겁니다.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평생 간직하던 금부치를요.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땅이고 아버지가 사막에서 벌어서 세운 공장이에요. 내 가족이 굶지 않으려고 독일 광산에서 목숨 걸고 번 돈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내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공급망 연구자로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숫자로 이해해왔어요. 점유율, 특허 건수, 기술 격차. 그런데 박지훈이 한 말, 그리고 교수가 설명한 그 장면들은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나란히 떴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기술을 지켜내는 힘은 살 수 없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못 따라잡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추월당한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문화. 이건 어느 나라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은 150년 전부터 그걸 쌓아온 거예요. 하오민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반박할 수가 없네요. 강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적은 두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기술을 지켜내는 힘은 살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에 천천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교수가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하오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피아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나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둘 다 같은 표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이 텅 비어갔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동안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문장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HBM 92%, 6G 표준 특허 세계 1위, 핵융합 세계 신기록, 누리호 발사 성공, 국가 핵심 기술 70개. 그리고 마지막에 밑줄 그은 두 문장.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기술을 지켜내는 힘은 살 수 없다. 저는 3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 산업 전략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멕시코가 어떻게 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느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연구해온 거예요.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제조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 수출 산업을 키워라. 그게 제 3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결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 모델을 따라가면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 자본에 의존하면 미국 눈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이에서 영원히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은 달랐어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핵심 기술을 쌓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특허망을 구축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굴복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것. 그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진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멕시코시티 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연결됐어요. 저는 대뜸 말했습니다. 소장님, 보고서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버드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장이 물었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이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제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었습니다. 정부 산업부 자문회의 자리였어요. 장관을 비롯해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저는 그 앞에서 새로 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 한국 모델에서 배운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쪽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미 해냈으니까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의 핵심 기술을 지금 당장 선점해야 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특허를 쌓아야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지켜낼 법적 보호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걸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루이스 교수가 강의 마지막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이긴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나라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연구팀 꾸려보세요.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멕시코시티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3개월 전 보스턴에서 봤던 붉은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교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계를 통제하는 나라는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래, 가장 치밀하게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길에는 사막에서 땀 흘린 아버지들이 있었고 광산 막장에서 눈물 삼킨 어머니들이 있었으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내 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힘은 그분들의 삶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